안녕하세요. 차브이휘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3년 전 아니면 4년 전에 작성하신 박사학위 논문을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메타매스 제로라고 하는 시스템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 제목도 메타매스 제로라고 나와 있죠. 부제는 논리학에서 증명 보조기 그리고 검증된 컴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단순히 증명 보조기에 관한 논문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읽고 메타매스 제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고 싶어 했어요. 알고 싶어 했는데 2022년에 결국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하기로 한 증명 보조기는 메타매스도 아니었고 메타매스 제로도 아니었고 린이었습니다. 린을 공부하고 나서 2023년에 그걸 가지고 제가 코드 기여를 했고 2024년에는 린 멘토링을 시작했고 그거를 2025년에 걸쳐서 지금까지도 지속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메타매스 제로를 공부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하는 거예요. 왜 이제야 지금 제가 이 메타매스 제로를 배우려고 하는 거냐면 린보다 더 가볍고 빠르고 단순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린은 지금 수학 라이브러리가 매우 많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뭐 린이 가장 많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도 로크나 뭐 당시에는 코크라고 불렸죠. 로크나 아니면 이저벨 같은 증명 보조기 또 아그다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아그다 같은 증명 보조기로 작성한 수학 라이브러리는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비교했을 때 굳이 수학 라이브러리가 많다고 볼 수는 없는 이 메타매스 제로에 제가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뭐냐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더 가볍고 더 빠르다는 거 이게 주요한 이유이고 또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메타매스 제로 명세 언어를 읽을 줄 아는 그런 검증기 그리고 이 메타매스 제로 시스템 안에 메타매스 1이라고 하는 증명 보조기가 있거든요. 그런 증명 보조기를 구현하는 게 간단하다고 들었습니다. 비교적 뭐 엄청 쉬운 건 아니겠지만 린이나 코크 이젠 로크죠. 로크 같은 증명 보조기의 복제품을 제가 만든 것보단 이 메타매스 제로를 예를 들어서 스파크 언어라는 게 있거든요. 스파크 프로그래밍 언어. 스파크 언어로 이 메타매스 제로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냐? 이걸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유형 검사기? 유형 검사기를 구현하는 게 가능하냐고 했을 때 충분히 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더 쉬우니까. 이게 더 간단하고. 그래서 이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뭐 도입부는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들어갈 건데 논문을 제가 하나하나 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반부는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근데 몇 달에 걸쳐서 가끔 찔끔찔끔 읽었거든요. 근데 또 본 건 제가 이제 너무 질려서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이 논문을 작성하셨고 제가 이거에 대한 방송 만드는 것도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냥 뭐 저작권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유롭게 이 논문을 포함해서 메타매스 제로 코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원하시는 대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면이 아니라 그러면 초록을 볼까 하는데 초록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걸 볼 건 없고 메타매스 제로가 뭐 하는 건지만 얘기를 할게요. 검증 시스템인데 논리 체계의 간단함 그리고 구현의 용이함을 추구했습니다. 그거를 노렸고 그다음에 검증의 효율성까지도 추구했어요. 이 메타매스 제로 언어는 형식적으로 명세가 적혀 있는데 근데 그 명세를 작성한 언어가 메타매스 제로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매스 제로에 대한 명세는 스펙입니다. 스펙. 명세를 메타매스 제로 언어로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다른 증명 언어로 이 메타매스 제로 언어를 번역하는 게 가능하고 또는 다른 증명 언어를 메타매스 제로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린으로 작성한 간단한 명제 논리나 수러 논리에 관한 정리들의 증명이 있잖아요. 그 증명 그리고 정리 진술을 메타매스 제로의 증명 보조기인 메타매스 1으로 바꾸는 거를 나중에 시도할 생각입니다. 그거를 할 건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2026년인 지금 올해 제가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근데 알아내야 하는데
제가 아는 게 많지가 않은 게 좀 슬프네요. 그래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 영상 녹화하는 거예요. 자, 이 박사 학위 논문은 메타매스 제로의 추상적인 논리를 기술하는데, 자, 메타매스 제로가 기반으로 두는 논리 체계가 뭐냐면 다종류 1차 논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메타매스 1을 좀 써봤거든요. 메타매스 1은 메타매스 제로 시스템 안에 있는 증명 보조개예요. 근데 이 1차 논리가 다시 이제 돌아보니까 예전에 1차 논리를 더 좋아했는데 약간 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차 논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1차 논리로 서술한 게 가능은 한데 그 서술하는 방식, 그 결과가 이해하기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뭐 크게 뭐 엄청 개의치는 않아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잠깐만요. 개의치 않다라는 동사, 아니 동사인가 형용사인가를 제가 썼는데 동사구나. 사전 좀 보고 개의하다. 어떤 일 따위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거나 신경 쓰다. 개의치 않고 내 신념대로 밀고 나가겠다.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예. 동사였네요. 하여튼 간에 이 메타매스 제로의 논리를 서술한 논문이 이거고 그뿐만 아니라 이진 증명 형식이 있습니다. 이진 파일을 만들 수 있어요. 메타매스 제로가 그 증명 파일을 이진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뭔 말인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도 합니다. 또 사실상 선형 시간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 그 증명의 규모가 크더라도 간결하고 효율적으로 그 증명을 검사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증명 검사 시간은 선형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이게 아마 알고리즘에 관한 그 용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 나오죠? 메타매스 1이 뭐냐면 메타매스 1은 메타매스 제로를 위한 증명 보조개요. 그러니까 메타매스 제로는 시스템을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면서 언어를 가리키기도 해요. 근데 메타매스 제로 자체는 증명 작성 기능이 없습니다. 메타매스 제로에다가 증명 작성 기능을 추가한 언어가 메타매스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게 좀 특이하죠. 링 같은 경우에는 명세 언어랑 증명 언어를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구별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는 좀 그럽니다. 그래서 제로라고 하는 거는 명세 언어고 그 명세 언어에서 진술이 된 정리들이 있죠. 그 정리들의 증명을 작성하고 싶으면 메타매스 제로 파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메타매스 1 파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타매스 C 컴파일러가 있는데 제가 최근까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메타매스 C 컴파일러는 일단 이건 C 언어 컴파일러는 아니에요. 메타매스 C라고 하는 그러니까 C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고 메타매스 C가 그 이름인데 그 언어에 대한 컴파일러를 가리킵니다. 뭐가 문제냐면 이 컴파일러가 사실상 컴파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헬로 월드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쉬운데 근데 예전에는 '아 그럼 내가 나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메타매스 C 컴파일러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바지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꼭 C 언어에서 영감을 받은 언어를 만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러스트에서 영감을 얻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러스트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메타매스 C라고 하는 언어가. 근데 최근에 제가 에이다랑 그 스파크라고 하는 언어에 관심을 두고 있어서 글쎄요.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컴파일러를 뭐 애초에 제가 지금 만들 능력이 없기도 하지만 만약 그런 능력이 제게 있다 하더라도 저런 메타매스 C 컴파일러를 만드는데 제 많은 시간을 들이려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언어 자체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고수준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으면서 꽤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유형 시스템은 충분히 강력해요. 강력해서 기능상의 정확성에 관한 속성들을
진술하고 증명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이거는 증명도 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다프니 또 뭐 있더라? F스타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한 에이다 스파크 중에서 스파크가 있어요. 스파크는 에이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이다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지만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일부분. 근데 그 언어는 증명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 언어들 중 하나가 메타메스시인 거죠. 자, 그다음에 그 증명을 저수준 형태로 바꾸어서 이거를 기계 코드, 기계어로 바꾼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명세 수준까지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증명의 수준이 매우 매우 아래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뜻이 아니라 이 증명이 얼마나 높은 수준, 낮은 수준은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하드웨어의 실제 구현에서도 유효한지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제가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원래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면 메타메스 C를 이용해서 메타메스 제로에 대한 검증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그 부트스트랩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메타메스 제로를 러스트 언어로 지금 검증기를 구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C 언어였고 다른 하나는 러스트였어요. 그럼 C 언어랑 러스트를 이용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메타메스 증명 검증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도움을 받으면서 네,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메타메스 C 컴파일러를 작성하셔야겠죠. 그거는 러스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러스트로 그 컴파일러를 작성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 만들고 나면 메타메스 C 언어를 이용해서 메타메스 제로에 대한 증명 검증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러스트나 C 언어에 더 이상 의존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진 실행 파일 수준까지 그 구현의 정확성이 검증된 검증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를 이분이 바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닌이나 로크나 아그다나 이저벨 같은 좀 규모가 훨씬 더 큰 증명 보조기들은 그냥 그게 잘 작동하겠지 하고 믿는 수밖에 없는 구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믿을만 하냐고 따지면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이분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믿어야 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잘 작동할 거라고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게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지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부분 그게 최소한이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믿을수록 사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말을 하니까 이상한데 에이 맞겠지 뭐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적을수록 사실 좋은 게 맞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는데 메타메스 제로 증명 검증기가 필요하고 근데 메타메스 증명 검증기 또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검증이 함께 동반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걸 만들려고 하시는 건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메스 C 컴파일러는 지금 헬로 월드 프로그램 정도만 컴파일이 된다고 해요. 그 이상이 안 됩니다. 자, 일단 뭐 그렇고 근데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제가 이 논문을 해설하는 영상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번 영상에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소개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증명 검사기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은 사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나면 한번 읽어보고 싶긴 하지만 저는 이미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더 읽진 않을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메타메스 제로에 관한 설명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려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 증명 검사기가 증명을 올바로 작동할 수 있는 올바로 작동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증명 검사기가 하는 일은 우리가 그 형식 언어로 작성한 증명이 올바름을 검증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기 위해서는
메타메스 제로와 비슷한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기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넘어갈게요. 약간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단 빨리 메타메스 제로의 논리부터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 메타메스 제로가 그 논리에 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 메타메스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타메스 제로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원래 메타메스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메타메스는 1990년대에 만들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시언어 10만 줄 정도로 작성이 된 증명 검사기예요. 근데 뭐 사용하기 그렇게 편리하진 않습니다. 편리하진 않지만 지금 약간 손을 보면 쓸만해질 거예요. 근데 그 쓸만해진 상태가 저는 메타메스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메스 제로는 저의 관점에서 보자면 메타메스라고 하는 그 증명 검사기 겸 그 증명 작성 언어의 개정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타메스 제로가 2022년에 나온 이후로는 사실 메타메스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저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냥 이거 쓰면 되니까 이거를 볼 거고 메타메스 1이 있습니다. 이거는 증명 보조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메타메스 자체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증명에 대한 프로그래밍이라고 말을 할 때는 그거는 전략이랑 관련이 있어요. 전술이라고 번역도 할 수 있는 택틱이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전략의 언어는 린의 방식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그 형식 증명을 작성하기 위한 매크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증명 하나하나 사람이 작성하는 게 좀 귀찮기 때문에 어떤 명령어 하나로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작성해야 하는지를 미리 다 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어를 탁탁탁 우리가 입력하기만 하면 증명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인공지능처럼 무슨 증명을 싹 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한 단계 하나하나를 좀 더 우리가 작성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전략이 해주는 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음 메타메스 C는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했고 이거를 이용해서 형식적으로 검증이 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일단 이거는 지금 구현이 사실상 제대로 되진 않았다고 봐야 하고 그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거든요. 다프니도 있었고 F스타도 있었고 스파크도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Y3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스파크를 한 몇 달 전에야 알았고 스파크에 관심을 좀 두게 됐어요. 왜냐하면 스파크 자체가 오랫동안 그 언어와 관련된 도구를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가 꽤 잘 관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약간 있기도 하고 물론 그거와는 별개로 그 G넷이라고 하는 컴파일러가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GPL 그러니까 GNU00 라이선스로 배포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공동체가 언어 공동체가 운영하는 컴파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 컴파일러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상업용 컴파일러는 따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그 언어를 한 몇십 년 동안 관리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약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고 또 그게 저수준 언어이기 때문에 그 포인터 유형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접근 유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액세스 타입. 그래서 포인터 같은 저수준 개념을 사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명세를 그 언어로 작성하는 게 가능해요. 자동 정리 증명기라는 게 있거든요. 자동으로 어떤 증명 목표를 달성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사용한 게 수동 정리 증명보다 늘 편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다프니 그다음에 F스타 또 뭐 있더라? 그 스파크 같은 언어들은 싹 다 자동 정리 증명기를 사용해서 그 명세에 대한 증명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지금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 상호작용 정리 증명기, 줄여서 ITP라고 부르는 이런 정리 증명기를 좀 더 사용하고 싶긴 하지만 뭐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스파크를 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러스트가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잖아요. 메모리 관리랑 관련된 거로 알고 있는데 스파크에도 그 소유권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메타매스 C는 C랑 러스트와 비슷한 의미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유형인지 모르겠어요. refinement 타입을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끔 좀 들어본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자, 200%로 확대를 좀 했습니다. refinement를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세분이라고 번역하네. 세분이라고 번역하는 건 좀 의외인데 왜 이걸 세분이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refinement, 개선, 개량, 정제, 재련, 세분?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번역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refinement에서의 refinement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뭐 정제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세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제 유형 또는 계정 유형 또는 세분 유형. 근데 세분이라고 번역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선. 정교화? 아니면 정교 유형, 상세 유형, 세분화 유형? 뭐 그런 식으로 번역해도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떤 방식으로 번역하는 게 가장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예,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유령 변수가 있고 메타매스 C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을 이 언어로 읽어 드린 다음에 무엇을 생성하냐면 메타매스 제로 증명 객체를 생성한대요. 아마 이진 파일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진 실행 파일을 나타내는 바이트 블록의 정확성을 진술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실행 파일이 아니라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컴파일의 결과물이겠죠. 근데 그 컴파일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바이트 블록이 어떤 정확성을 지님을 이 증명 객체가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좀 잘 모르겠는 게 뭐냐면 이 증명 객체라고 하는 게 어, 왜 꼭 이진 형태여야 할지? 이진 형태가 아마 아니어도 괜찮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증명 객체가 왜 생성돼야 하는지를 좀 정확히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증명 객체가 생성됐다는 것 자체가 증명이 됐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서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 설명 넘어가고 1장은 메타매스 제로를 기술하고요. 설명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형식 논리를 다룬다.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 앞으로의 방송에서 가장 집중할 거는 일단은 이 메타매스 제로라고 하는 것의 형식적인 논리 체계를 이해하는 일이에요. 이게 먼저 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다음에 만약 그다음 내용도 제가 볼 수 있다면 메타매스 1도 봐야겠죠. 메타매스 1이 이 그 증명을 작성하는 기능이 추가된 언어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략을 작성하는 기능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구현했는지 이해하는 해야 것도 중요하겠죠. 아, 그리고 제가 아마 이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약간 좀 이 논문이랑 직접적인 관련 없는 다른 얘기들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는 영상이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제가 이 논문에서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끄집어내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겁니다. 메타매스 재료가 시언어로 구현이 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다 러스트예요. 거의 다 러스트로 지금 그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러스트 언어도 조만간 제가 배우려고 할 겁니다. 시간은 언제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나머지는 넘어가고 3 장이랑 4 장이 메타마스 C 컴파일러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뭐 기왕 이렇게 논문도 나왔으니까 구현이 좀 되면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만약 제가 기회가 생긴다면 좀 그런 구현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예, 전혀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며칠이더라? 1월 19일 인것 같은데 1월 19 일에 제가 컴파일러 이론도 공부하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메타메스 제로 논리를 좀 볼 건데요. 어디 보자.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검증 시스템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면 논리가 있다고 하는데 저 잠시만 제 구글 드라이브 좀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메타메스 제로에 관한 용어집을 작성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보니까 작성을 하긴 했거든요. 열심히 작성하긴 했는데 아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저 용어들을 하나하나 번역하는 과정은 나중에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할 동안에는 용어 번역은 너무 신경 쓰진 않겠습니다. 용어집을 나중에 만들게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한참 전에 만들어 놓고 그냥 멈춘 상태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문 읽는 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를 다룰 거냐면 메타메스 제로 언어가 어떤 논리로 만들어졌는지를 다루겠죠. 그것의 메타 이론을 다룹니다. 그다음에 이 언어는 빨리 실행이 돼야 하고 그다음에 그 규모를 키울 수도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키울 수도 있어야 하냐면 그 프로그램 정확성 증명을 작성하는데 쓰일 수 있을 만큼 예, 쓰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대규모 증명을 작성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 이 언어로 작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자동화 친화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전략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 그다음에 명료하게 결과 정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결과, 명세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람이 검토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정리를 증명했고 무슨 명세를 이 파일이 담고 있는지는 그거는 사람이 검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리가 올바른지와는 별개로 그 정리가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정리가 맞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사람이 다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하나하나. 그거를 자동화할 방법은 없어요. 아직은. 자, 그래서 메타메스 제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 입장에서 이건 복습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메타메스라고 하는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메타 변수 수학이라는 말을 줄여서 그런데 메타 변수가 많이 쓰여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시면 x 그다음에 p, 푸시가 모두 메타 변수입니다. 근데 이 메타 변수라고 하는 개념도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군요.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어요. 근데 메타메스 언어에서는 저것들은 다 메타 변수예요. 메타 변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메타 변수들이 가리키는 대상 논리의 변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개체 변수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하진 못하겠습니다. 대상 논리의 변수. 그래서 V0, V1 같은 변수들은 대상 논리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X 같은 거는 X가 메타 변수예요. 근데 메타 변수랑 대상 논리 변수를 구별해서 뭐가 좋냐 하는 물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주 뭐랄까 명쾌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왜 그걸 구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뒤에 아마 나올 건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번들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번들링은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번역했는지 볼까요? 여기서는 묶음이라고 했네요. 묶음. 묶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묶였다고 하는데 서로 다른 내용의 진술을 그냥 한 진술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서 그래요.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할 때는 언제냐면 메타 변수를 썼을 때입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메타 변수로 식을 작성할 때랑 대상 논리 변수, 개체 변수로 식을 작성할 때랑 늘 똑같다고 볼 수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약간 그 의미상의 차이가 생길 때가 있어요. 원래 의미가 다르긴 해요. 둘은 다른 거예요. 다른데 근데 왜 굳이 둘을 구별해야 하냐고 했을 때 일단 번들링, 묶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그 이유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 여기 이게 나오잖아요. 그 대상 논리는 실제로 이 메타메스 언어를 사용할 때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메타메스 언어로 짜인 그 언어로 작성된 코드에서는 대상 논리가 직접 나오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의아한 거죠. 그럼 어차피 메타 논리만 계속 나온다는 거니까. 근데 일단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다음 볼게요. 그래서 정리는 오로지 메타 변수만 이용해서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 메타 변수는 다른 메타 변수로 대체가 돼서 다른 정리를 증명하는 데 쓰여요. 그러니까 그 대상 논리의 변수가 직접 등장하는 때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x를 y로 대체하고 그다음에 글자가 혹시 너무 작나요? 생각해 보니까 좀 작을 수 있긴 하겠네. 근데 그냥 이대로 갈게요. 예. 예를 들어서 그 x는 y로 대체할 수 있고 그다음에 p는 모든 y에 대하여 p다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앞에 있는 p랑 뒤에 있는 p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푸시는 x와 y가 같다는 등식으로 대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위에 있는 정리 진술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다른 정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변수들 또한 메타 변수이죠. 그러니까 메타 변수를 메타 변수로 대체하기만 했을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고 근데 메타 변수란 게 뭐냐면 그 값이 변수들인 변수예요. 그러니까 메타 변수의 구체적인 값은 그 대상 논리 안에 있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변수들을 그 값의 범위로 하는 변수. x 같은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이 좀 중요해요. 변수 y는 이 모든 x에 대하여라는 정량어에 의해 갇힐 수도 있고 갇히지 않을 수도 있다. 속박이 될 수도 있고 속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좀 따지자면 예를 들어서 이 식에 있는 두 메타 변수 x랑 y를 모두 z라는 다른 메타 변수로 대체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여기에선 가능합니다. 예, 여기선 돼요. 왜냐하면 x랑 y가 둘이 같은 변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두 변수가 서로 다르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메타메스 언어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 별개 변수 프로바이저라고 하는 저 단어가 나오는데 저게 요건, 조건 정도로 번역이 될 거예요. proviso, 그렇죠? proviso는 단서, 조건입니다. 단서 조건. 그래서 여기선 조건 정도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개 변수 조건을 이 언어에는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언어에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이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은 이 해시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선행 요건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변수 A와 B가 공통된 변수를 포함하는 식들로 대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A를 C로 바꾸고 B를 C로 바꾸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 다 C라고 하는 똑같은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A를 어떤 식으로 바꿨는데 그 식 안에 C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B를 다른 식으로 바꿨는데 그 식에도 C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이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치환을 하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 경우에 그렇냐면 A랑 B가 별개 변수라는 조건이 들어있는 경우에. 되죠?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다르다는 의미와 비스무리한 그런 성질을 두 변수가 갖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보통은 x랑 y가 별개라고 얘기를 하는 데 쓰이는데 이거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x랑 y가 같은 변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둘이 다르다는 겁니다. 둘이 x랑 y가 같은 거를 나타내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그 다음에 x 별개 p라고 나와 있는데 x는 뒤에서 다루겠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하지? 1차 변수라고 하고 p는 2차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정말 단순하게 설명할게요. x는 집합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는 명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근데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예, 정확한 설명은 전혀 아니에요. x랑 p가 별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p라고 하는 식을 다른 식으로 바꿨을 때 그거는 x를 대체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x를 y로 바꿨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p를 뭐 푸시라는 식으로 바꿨다고 생각해 보일 때 그 푸시라는 식에는 푸시는 근데 보통 사람들이 psi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그리스식 발음은 푸시인가 봐요. 표준국어 대사전 보면 푸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푸시는 y라는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x를 이미 우리가 y로 대체했으니까. 근데 x랑 p가 별개라고 했으니까.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어 이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그 p라고 하는 식이 x의 자유로운 나타남을 포함하지 않는다? 뭐 약간 이렇게 좀 어렵게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푸시가 아니라 p에 x 없다. 예, 그 의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에 푸시 없다. p에 푸시 없다는 게 아니라 p라고 하는 식의 x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x를 y로 대체했을 경우 그리고 푸시가 아니라 p를 푸시로 바꿨을 때 그 푸시는 y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y를 포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x는 p에 없었으니까. 예, 지금 제가 막 말을 자꾸 헷갈려 하네요. 지금 거의 40분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더 읽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메타메스 원래의 언어에 관한 설명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작성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메타메스 자체는 1990년도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것에서 영감을 받아서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메타메스 제로라고 하는 언어를 만드신 거예요. 어떤 정리가 적용이 됐을 때 이거 시그마 아닌가요? 시그마를 또 다른 거로 제가 읽으면 안 되니까 한번 검색 좀 하겠습니다. 네, 나오려나? 시그마 맞죠? 예. 잠깐만요. 시그마 자체가 지금 어떤 대체, 치환을 나타내는 것 같네요. 그죠? 어,
그 정리의 모든 변수에 대한 치환 시그마가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그 별개의 변수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때, 메타매스는 무엇을 검사하냐면 메타매스 프로그램이 검사하는 거겠죠. 어디 보자. 근데 이게 무슨 기호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마 A를 시그마 치환에 의해 치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그 논문에선 제가 그 의미를 추측해야 하는 식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거는 자신이 없어요. 일단 시그마 A는 그 의미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시그마 B도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B를 그 치환 시그마에 의해 대체한 식을 가리키는 게 저 시그마 B인 것 같습니다. 하면 두 식 안에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능한 변수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겹치는 변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겠죠. 겹치면 안 되죠. 근데 겹치는 게 있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오겠죠. 별개 변수 조건은 잠깐만요. 이 맥락 안에서 별개 변수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V랑 W가 겹쳐도 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한다는 얘기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이름이 disjoint variable condition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죠. 별개 변수 조건인 이유. 예를 들어서 A랑 B가 별개이면 A를 대체한 식의 변수들의 집합이랑 B를 대체한 식의 변수들의 집합은, 그 식에 들어있는 변수들의 집합은 disjoint라고 나와 있죠. 제가 앞에선 disjoint를 별개라고 번역했으니까 이것도 별개라고 번역하면 안 될 건 없는데, 근데 이때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번역하냐면 서로소라고 번역합니다. 서로소인 집합. 지금도 아마 서로소라는 용어는 2022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있을 거예요. 서로소란 집합이 뭐냐면 두 집합이 서로소라는 거는 두 집합 모두에 속하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별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별개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얘기했고, 결국 설명하게 되네요. 근데 맨 처음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그리고 저도 복습도 해야 돼서. 이게 다다. 사실상 이게 다래요. 쉽잖아요. 물론 지금 제 설명은 듣고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근데 다른 증명 보조기에 비하면 사실 지금 진짜 한 얘기가 얼마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메타매스 자체는 자율 변수나 갇힌 변수라는 개념이 따로 내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뭐라고 번역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적절한 치환 아니면 적합한 치환 정도로 번역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여기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전에 제가 그 메타매스 책도 좀 읽었었거든요. 아마 이게 2019년쯤이었을 거예요. 참 오래도 됐다. 근데 이것도 다 읽진 못했습니다. 3장을 읽어야 했는데 그때 안 읽었어요. 메타매스 증명 보조기는 지금 시온으로 작성된 게 있는데 그거는 터미널 상에서 작성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로 작성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행이 좀 잘 안 돼서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뭐 시간이 나면 알아보려고는 할게요. 정확한 치환, 진치환이라는 번역을 썼는데 진치환이라는 번역은 사실 없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다른 번역어랑 비슷한 방식으로 만든 건데 그냥 저는 정확한 치환이라고 번역하는 걸 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굵은 글씨체를 넣은 걸 봐서. 자, 그리고 알파 제 명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더라? 변수 이름 바꾸는 거 아니었네? 자, 그렇고 These can all be defined in the logic itself.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자율 변수란 개념, 갇힌 변수, 정확한 치환, 그 다음에 알파 제 명명, 이름 바꾼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그 이 메타매스 언어로 작성하는 어떤 논리 체계에서 우리가 정의로서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매스 언어 자체가 저런 기능들을 다 내장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긴 한데 제가 방금 메타매스 제로라고 했네요. 메타매스 자체예요. 근데 메타매스 제로는 이 자율 개념이랑 그 자율 변수와 속박 변수 개념을 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거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더군요. 마리오 카네이로 박사님이. 그 다음은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서 이건 좀 봐야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다 보니까 메타매스 언어 자체가 워낙 간단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한 증명 검사기를 작성하는 일은 매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기가 17개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넬 구현물이 17개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제가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메타매스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좀 이 생각을 하는데 검사기를 작성하는 건 쉽고요. 사람이 편안하게 증명을 작성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무진장 어렵습니다. 진짜 어려워요. 증명 보조기를 만드는 게 어렵지만 현재 있는 증명 보조기보다 더더욱 사람이 편안하게 자연 언어로 수학 증명을 작성하는 걸 돕는 증명 보조기를 만드는 건 더더욱 힘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과학자들이나 프로그래머들이 난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기 싫어라고 하는 얘기는 좀 보기 어렵죠. 애초에 프로그래머는 애초에 프로그래밍을 해야 하니까 프로그래머인 거죠. 근데 컴퓨터 과학자가 비록 이론적인 작업에만 집중한다 할지라도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것 자체로 무지 싫어하는 사례는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수학은 좀 달라요. 수학자들 중에서는 프로그래밍 쪽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이용 방법을 배우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그렇게 뭐 거리낌 없이 잘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또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어떤 수학 업적을 이뤄내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근데 좀 갈린다는 거예요. 그 경향이 좀 많이 나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뭐냐면 뭔가 생소한 것들을 수학자들에게 자꾸 배우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는 증명 보조기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증명 보조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듯이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증명 보조기 위에 그 사람의 언어를 그나마 비스무리하게 그나마 비슷하게 흉내낸 제약된 자연 언어로 수학 증명을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랄까 어떤 그런 요소? 그런 구성 요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네, 그거를 하기 전에는 일단은 이 언어부터 먼저 배워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불편하다고 들었어요. 메타매스가 다루는 그 대상들이 다 문자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치환을 한다는 게 뭐였더라? 잠깐만요. string interpol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interpolation이 뭐로 번역이 된지 좀 보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뭐 interpolation이 할당, 삽입, 보관 정도로 지금 번역이 되는데 그 의미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그 printf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문자열 interpol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이거는 프로그래밍 기법인데 자, 그다음에 예, 이 상태로 볼게요. 변수 치환이기도 하구나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string interpolation. 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리 표시자를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 리터럴의 값을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하네요. 그다음에 그 결과가 뭐냐면 자리 표시자들이 무엇으로 대체가 되냐면
그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 값들로 대체가 된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부르죠? 여기 보시면 I have 그 다음에 해시 왼쪽 curly braces 그러니까 왼쪽 중괄호 else 오른쪽 중괄호 있죠? 그 다음엔 자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거는 문자열 연결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저거 뭐라고 번역했더라? concatenation은 뭐라고 번역했는지 좀 볼게요. 예, 맞아요. 연결이라고 제가 번역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I have 그다음에 apples를 연결하는 거죠. 근데 apple스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뭔지 보니까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자, 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은데 위에 있는 식이 아래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별개네요.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string interpolation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문자열을 연결한 거고 그 다음은 형식 문자열이 나온 거래요. 이 %d 저거를 뭐라고 하더라? 변환 지정자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게 문자열 interpolation인데 대체 왜 interpolation이라는 단어를 쓴 건지 이건 좀 알아야겠습니다.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겠다고 제가 말은 했지만 저건 좀 봐야 할 것 같아. 보관으로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없을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하고 멈추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아니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더 해야 하니까. 근데 string interpolation은 배우긴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in the sense of printf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위키백과에서는 둘을 좀 구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지금 제가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방송을 끝낸 다음에 이 위키백과 항목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좀 헷갈려서 그 string interpolation이 정확히 뭐고 이건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아내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멈출까 하는데 그 논문 조금만 더 볼까요? 그 나머지 문장들 읽고 끝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어떤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변수 치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printf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의 컴퓨터에서 매우 효율적으로 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매스는 가장 빨리 증명을 작성하는 증명 보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이제 영어식으로 some of the fastest라고 했죠. 뭐 1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일 빠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엄청 빠른 건 맞아요. 엄청 빠르긴 합니다. 그래서 집합론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8초 만에 이 그 메타매스의 원 저자가 작성한 C 프로그램은 8초 만에 다 검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구현한 것 중 하나인 SMM이라고 한 게 있나 봐요. 이거는 0.7초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속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린이 뭐 지금 린 코드가 엄청 많기도 하지만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더 빨리 검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메타매스 제로가 있으면 도움이 되긴 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고 나머지를 제가 그대로 이어서 읽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 그러면 느려져요. 그러면 느려져서 자 그냥 적절하게 공부하고 제가 공부를 마친 단계부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 1.2절 아니 어디까지 읽었더라? 1.3절부터 봐야 하나? 1.2절부터 지금 제가 봐야 하는데 아마 이거를 다루기는 할 거예요. 다루기는 하는데 다음 시간에 뭐 금방 다룰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빨리빨리 읽지는 못하는 거야 원래 당연하고. 근데 너무 느려지면 안 되거든요. 좀 최대한 빨리 봐야 합니다. 지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거예요, 이거. 1.4.4부터 그 메타매스 제로의 논리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해한 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이 식들도 한번 다시 볼 거고. 근데 이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를 해야 하냐면 러스트로 이게 이런 규칙들이 어떻게 구현이 돼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러스트를 몰라요. 그래서 러스트를 배워야 하죠. 러스트 언어를 배우는 방송도 아마 조만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볼 거고, 나머지는 편의상의 기능들이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있죠. 이게 아마 그 증명 검사일 건데, 맞나? 이게 사실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이 규칙이 뭐 하는 건지를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나중에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컴파일이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하고, 여기까지가 메타매스 제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일단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메타매스 1도 나중에 배워야겠지만 저거부터 알아야겠죠.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메타매스 제로에 관한 학습 방송 겸 영상 녹화를 이어서 할 거고, 그와 함께 이제 제가 컴파일러 이론에 대한 공부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들도 제가 치지직 유튜브 채널 그리고 먼 미래에 피어튜브 채널에도 올릴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녹화는 여기서 마칠게요.